10일 한국판 양적 완화의 가능성 난이도 상.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앞의 챕터인 양적 완화의 성립 요건의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이 질문도 해주었기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양적 완화 정책일까?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기사 인용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쉽진 않겠지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금리 급등에 화들짝 하는 국채 매입 확대 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은 26일 장 초반에 급히 국고채 매입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후 국고채 매입 확대를 시사했지만 곧장 한은이 행동에 들어간 것은 미국발 채권금리의 불안이 국내 파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올 상반기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발행 물량이 상당한 정도로 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금리를 안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고채 매입 일자와 규모는 공고 시 발표하고 이번 매입과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시장 안정화 차원으로 추가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11조 원어치를 사들인 한은이 올해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이 많이 어렵죠. 일단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재원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결국 그 돈을 빌려와야 할 겁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 즉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겠죠. 그럼 시중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정부가 빨아들일 겁니다. 그럼 시중의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돈으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투자하면서 살려고 했던 민간 기업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정부가 한꺼번에 돈을 빌려가면서 돈이 모자라게 된 거죠. 정부는 국채라는 정부의 차용증을 시장에 넘겨주고 현금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돈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돈이 사라졌으니 돈의 가격인 금리가 뛰어오르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서민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럼 이걸 제어하기 위해 금리 상승을 막아줘야겠죠.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 국채 종이를 몇 장만 시장에 남겨두고 현금이 사라졌기에 금리가 오른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국채를 누군가가 사들이면서, 즉 국채를 누군가가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뿌려주면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네, 바로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하죠. 금리가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국채 단순 매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즉, 더 많은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공급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뛰어오르는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앞에서 암호처럼 느껴졌던 기사의 첫 문단을 다시 읽어보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도 26일 장 초반에 급히 국고채 매입 카드를 꺼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후 국고채 매입 확대를 시사했지만 곧장 한은이 행동으로 들어간 것은 미국발 채권금리 불안의 국내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네,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이주열 한국 총재가 코멘트를 날립니다. 코로나19 충격이 강했고 2020년 11조 원 정도의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였죠. 그 이전에는 5조 원 미만 수준이었던 국채 매입 규모를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1조 원으로 크게 확대한 겁니다.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 정도 혹은 약간 더 많이 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의 글들을 모두 읽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한국은행이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이게 양적 완화 아닌가? 그런데요. 한국은행은 아직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죠. 양적 완화 대신 국고채 단순 매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장기 국채를 조금씩 사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라고 라는 것을 하는데 그 양적 완화가 장기 국채를 사주는 거라고 했잖아. 한국은행은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장기 국채를 사주는 곳이라고 했고, 그럼 같은 거 아닌가? 많이 사니까 양적 완화, 조금 사니까 국고채 단순 매입. 그럼 얼마나 사줘야 양적 완화지? 국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 네,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면에서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 매입이나 미국 FDA의 양적 완화나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보죠. 시중 통화를 가격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양적 완화 국고채 단순 매입 이야기를 하다가 가격이랑 수량 이야기가 나오니 좀 당황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억의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고길동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길동이 계속 오르는 라면값을 고민하자 둘리는 고길동에 라면값을 1,000원으로 맞춰 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요술로 라면 공급을 늘리죠. 라면값이 하락하면서 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우와, 성공이다 싶었는데 공급이 너무 많이 늘린 나머지 라면값이 이제 1,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800원어치가 됩니다. 라면값이 1,000원에서 맞춰 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000원보다 가격이 낮아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둘리는 이제 반대로 라면 공급을 줄이면서 라면 값을 다시 1,000원으로 올리도록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둘리는 1,000원이라는 라면 가격이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라면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죠. 이번에는 수량을 중심으로 라면 공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라면 10만 상자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되든 1,000원을 넘든 말든 10만 상자를 미친 듯이 생산해서 시장에 쏟아부으면 되죠. 그런 다음 10만 상자 공급 완료라고 보고하면 됩니다. 라면 가격이 공급 폭주로 인해 내려가도 되고요. 혹시 라면 가격이 수요가 폭발해서 10만 상자를 턱없이 모자라 라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 목표는 10만 상자의 공급이니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라면 공급을 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생산 10만 상자 공급하는 게 목표. 가격은 신경 쓰지 마. 목표 상자. 그런데 만약 이 둘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길동이 둘리에게 말합니다. 10만 상자를 공급해라. 단 가격은 1,000원을 맞추도록 해라. 수량과 가격 미션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일단 둘리는 라면 10만 상자를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만 상자는커녕 아직 7만 상자밖에 공급하지 않았는데 공급 폭주로 인해서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1,000원이 아니라 500원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둘리의 입장에선 아득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겠죠. 10만 상자를 목표로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만 상자를 더 공급해야 하는데 이미 라면 가격이 500원까지 폭락했으니 여기에 10만 상자를 목표로 채우기 위해 남은 3만 상자를 퍼부으면 가격 목표인 1,000원의 라면 가격을 맞추기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라면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면서 10만 상자 공급이라는 수량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와, 이거 진퇴양난이네요. 그럼 수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둘리가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7만 상자를 공급해서 라면값이 500원까지 떨어질 아찔한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둘리는 시중에서 라면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5만 상자 정도 사들였더니 라면값이 5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면값이 다시
1,000원을 넘어선 거죠. 그럼 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맞추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러자 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라면 3만 상자를 공급합니다. 그랬더니 라면 값이 1,000원 정도로 내려가면서 끝이 납니다. 자, 둘리는 10만 상자를 공급했고 가격도 1,000원에 맞추었답니다. 대신 중간에 5만 상자를 사들였어. 왜냐고요? 공급 목표인 10만 상자를 맞추면서 가격 목표인 1,000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만 상자를 공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5만 상자를 사들였으니 실제로 총 공급은 5만 상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둘리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10만 상자를 공급한 건 맞지 않느냐. 한쪽에서 라면 상자를 풀면서 다른 한쪽에선 라면 상자를 빨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면 공급 수량 목표와 라면 가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싶을 텐데 저 역시 어거지 비유를 들기 힘듭니다.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0.5%라는 기준금리, 즉 돈의 값인 금리를 타겟으로 제시했습니다. 0.5%의 기준금리를 맞추도록 약속한 거죠.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가 0.5%보다 올라가면 돈의 공급을 늘려서 0.5% 밑으로 내리고 금리가 0.5%보다 낮아지면 돈을 빨아들여 0.5% 밑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2021년 3월 기준 미국 FED는 매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 8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80조 정도 되네요. 매월 80조만큼 국채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한국은행이 약속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자금값인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기준금리 0.5%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건 또 용납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서서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빨아들이냐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단기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나가서 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파는 거죠. 채권을 판다는 것이 결국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종이 한 장을 시장에 넘겨주고 그 종이에 적혀있는 돈만큼 한국은행이 빌려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 환매조건부 채권 한 장을 남겨두고 돈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걸 한국은행이 시중에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각한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현금을 한국은행에 줍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렇게 해서 시중의 현금을 줄여버립니다. 현금은 한국은행이 빨아들이니 다시 금리가 올라오면 기준금리는 0.5%에 맞춰지겠죠. 한국의 기준은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은 수량.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장기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줍니다. 양적 완화 목표가 있는 만큼 FED 경우처럼 80조 원의 돈을 풀어냅니다. 그럼 돈을 많이 풀린 만큼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겠죠? 금리는 기준금리라는 가격 목표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0.5%보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레벨을 지키기 위해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중 자금을 빨리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다시 기준금리인 0.5%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량 목표와 가격 목표가 공존하게 되죠. 한쪽에서는 돈을 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FED는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기준금리를 0%로 내린 이후 기준금리를 목표를 버리고 양적 완화, 즉 장기 국채를 목표로 수량만큼 사들이는 데 집중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국채를 사는 것, 이게 양적 완화의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기준금리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죠. 국고채의 단순 매입은 실제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국채를 사들이다 보니 돈이 많이 풀려서 기준금리가 밑으로 금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 수준을 다시금 금리를 밀어 올리려 하죠. 기준금리에 집중하는 이상 아직 한국은 미국과 같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자는 준 양적 완화 아니냐 혹은 한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냐고도 하는데, 사실 무엇이 준 양적 완화인지 한국판 양적 완화인지 정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미국의 양적 완화와 한국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 둘 다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차이를 갖는지를 둔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상에 해당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인 만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1장에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FED의 이야기를 했다면 제2장에서는 한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딱딱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기준금리를 내릴수록 좋지 않나요? 한국도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도 국채를 사들인다는데 그럼 양적 완화 아닌가요? 이렇게 세 가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금리가 내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오히려 과도하게 내렸을 때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다음으로 자본 유출이 나타났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의 정의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국고채 단순 매입이 왜 양적 완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지면에 너무 러프하게 설명을 드려서 실제 개념이 다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정책이다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